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연휴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번 추석 특강, 이전과 마찬가지로 논리 논증 특강을 테마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태까지 했었던 거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회차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논리 논증 특강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의 모든 유형을 이제 다 다루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나 저는 좀 욕심이 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 조절에 매번 실패해서 이제 뒷부분에 있는 뭐 논리 퀴즈나 뭐 그런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형들에서 설명을 좀 충실히 이제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논증 부분과 관련을 해서, 논리 파트와 관련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뭐 퀴즈, 뭐 다른 유형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이제 원하시는 게 정답률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출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유형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저는 논리 퀴즈 나오면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 논리 퀴즈 말고 이제 다른 유형들에서 좀 반드시 높은 정답률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유형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 그리고 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90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웬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이제 좀 포기를 하거나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답률이 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셔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그래도 손 대봐야 된다라고 하는 유형들 중에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버리지만 그래도 나는 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출제 장치들 위주로 그렇게 회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기초 논리학 이론들 당연히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그 논리학 이론이랑 기출문제 유형들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연계를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좀 더 계속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뭐 매년 이제 뭐 기초인문 강의나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핵심 강의, 뭐 모의고사 강의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 논리학을 우리가 독해 파트 쪽 문제, 그리고 우리가 논리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도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교재에다가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회차별 이제 진도를 보시면 논리학 응용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제 유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뭐 강화약화형이라든지 또는 뭐 모순 양립불가, 이러한 것들과 관련을 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호화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 유형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4회 동안 전반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유형별로 쉽게 출제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출제 틀부터 어렵게 출제가 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변별력 있는 출제 장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를 이번 강의로 이제 처음 보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아입니다. 네, 한림법학원에서 언어논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기 흑석동에 있는 중간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첫 시험부터 이제 계속 고생을 하다가 2014년도 시험을 보기 직전에 이 언어논리 시험을 보는 관점을 싹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에 시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던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적중을 해서 그래서 푼 거는 다 맞췄는데 찍은 거는 다 틀려서 그래서 92.5점을 받았고 0.83 차이로 합격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입법고시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입법고시에서는 합격을 했었고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입법고시의 경우에 언어논리는 그래도 계속 좀 안정적으로 80점을 넘는 점수가 이제 계속 나왔었고 2016년도에는 입법고시 1차는 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점수 괜찮았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어요. 자, 이 논리학 이론을 우리가 논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시험은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업무적으로 얼마나 잘 처리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측정을 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표면적인 특징, 이론이나 뭐 문제 유형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면 당연히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들에서 어떠한 것을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숨겨져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리학 이론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만 이제 적용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유형과 이론을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에서 내가 한두 문제 더 맞춰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언어논리 평가 항목과 관련을 해서 우리 교재 2페이지에 이 4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07년에 발표가 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의 PSAT 안내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해, 이거는 뭐 그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핵심 주장 논제 중심 내용 도출하기 유형을 이제 이 이해 능력, 이해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 이해 평가 항목을 그 유형을 통해서 이제 뭐 측정을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표현의 경우에도 뭐 문장 수정을 해라라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간혹 뭐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옛날에 5급 공채의 경우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요새는 7급 공채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과 관련을 해서는 7급 공채에서 지금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론과 비판. 지금 이 2개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 논리 파트를 대비를 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추론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치 추론형에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참고사항에서 기초 논리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논리학의 전문 용어를 묻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논리 파트는 배제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려운 논리학 이론을 써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 그러한 논리 파트 쪽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 유형, 이 글이 내용이 참일 때 주어진 선택지가 반드시 참이 되냐 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논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연역 논증 문제 있죠. 자, 그리고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문제, 그 결과에서 최대수, 최소수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최대 취소 문제, 그리고 참거짓 유형, 그리고 또 뭐 전제를 어떻게 우리가 추가를 해야 이 논증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제 찾기 유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추론이라고 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그랬다고요. 글에 들어있는 논증 구조를 분석해서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 등의 기준에 의해 논증의 설득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자, 이미 2007년부터 이 비판 능력과 관련을 해서 논증 구조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글을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PSAT에서 기본기로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약화형의 경우에 우리가 요새 좀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001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는 당연히 난이도 끝판왕급의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 그냥 좀 보통의 무난한 난이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요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논증 구조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의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 논리적으로 이 제시되어 있는 지문과 선택지 또는 보기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화 약화형과 관련을 해서 당연히 논증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기초 논리학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진술들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거예요. 언어논리 문제 유형이라고 이제 이 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언어 파트, 논리 파트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동안에 좀 자주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유형들을 그냥 제 나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논리 문제라고 하는 것 또는 그냥 이 논리 문제라고 하는 것들만 일단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뭐 이런저런 내가 봤던 시험에 대한 나의 느낌, 평을 이렇게 쭉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더라. 그리고 뭐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도 좀 풀만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자유롭게 이제 해주시는데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의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이 문제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되는 체감 난이도,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다, 뭐 이 문제는 못 풀겠더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 유형을 구분을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논리 문제가 다 이렇게 어렵더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논리 퀴즈가 어렵더라. 논리 퀴즈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뭐 한 10문제 나와가지고 난 그거 되게 힘들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논리학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 논리 문제라고 하는 그 범주를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출제자가 의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다 다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출제자가 그래서 그 의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출제의 틀, 뭐 발문이라든지 또는 지문, 뭐 주어진 정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출제의 틀부터 완전히 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예, 다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파트의 문제도 그렇고 논리 파트의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발문 보고 지문을 내가 잘 읽는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푼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어떠한 유형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문제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출제자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사고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유형별로 쫙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난이도별로 문제의 출제 장치들, 특징들이 조금씩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는 제가 다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리해 드린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시면서 그 문제를 푸는 순서, 사고 과정, 그리고 내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러한 스킬,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몸에 붙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논리학 이론 이제 같이 좀 배워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뭐 기초 입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논리 파트와 관련을 해서 이제 수업 진도는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요, 뭐 당연히 뭐 이론적인 부분들 이제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입문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풀어보지 않았었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기본서에 없는 문제인데 라든지, 또는 기본서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선생님이 뭐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짚어주고 넘어갔었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뭐 보이실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문제들만 볼 건 아니고 유형별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주요 문제, 기출 문제들도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 기초 논리학 이론은 우리가 사실 시험을 볼 때 이 논리학 이론이 어떠한 이론이냐, 그래서 이 이론과 관련을 해서 정답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이론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이거를 공부를 안 해두시면 당연히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명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논리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논증이라고 하는 글을 구성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인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게 참이야, 이게 거짓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들, 이러한 문장들은 우리가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리 파트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그 문제 유형들에서 등장하는 그런 문장들, 그것들은 그냥 다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 지금 5개가 있는데, 가나다 3개의 문장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문장은 참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가나 2개의 문장은 참이고요. 그리고 닭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3번째 문장은 거짓이에요. 자, 그런데 마 이 2개의 문장은요, 내가 지금 이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창문 좀 닫아줄래?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자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들은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더 어떠한 정보가 주어져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논리 파트에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좀 쉽게 수월하게 잘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호화라는 부분에서 좀 능수능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연역론증에 국한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귀남 논증도 논증이고 그 논증에서도 문장은 등장을 하죠. 그쵸? 그러면 귀남 논증은 형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문장, 거기 제시가 되고 있는 문장들 중에 당연히 기호화가 가능한 것들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연역문증에서만 내가 기호화를 써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너무 스트릭트하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호화라고 하는 것을 좀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자,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로 구분이 돼요. 단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이 부호들을 가지고 기호화를 하기가 어려운 기호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러한 문장들이 바로 단순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합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 명제들을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분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연필이거든요. 그런데 2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다. 한승아는 연필을 가지고 있다. 그쵸? 이 2개의 문장을 각각 우리가 단순 명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2개의 문장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고 연필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복합 명제다. 그래서 이제 기호화를 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문장들은요.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기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부정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not을 의미하는 그러한 문장 부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호는 우리 교과서들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대기 하나를 그려가지고 쓰는 그러한 교과서도 있고 또는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이제 그리는 그러한 교과서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제 그리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예전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쭉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굉장히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에서 짠머리를 엄청 많이 굴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목을 좀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기호화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다가 그냥 짝대기를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 찍 긋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문장에서 어떤 단어 뒤에 무엇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무엇 무엇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면 그 단어 앞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하나 찍 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원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에서 and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우리말로는 그리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나오면 연원기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저는 쓰고요. 예, 이렇게 V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손목을 돌리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런데 선언기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선언기호. 이거는 영어에서 or, 이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엇이거나 그리고 또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 예, 이 선언기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V 모양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되는데 이런 태도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언기호를 그냥 이렇게 우리 쓰던 대로 쓰자. 왜냐? 선언기호하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든지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연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요렇게 쓰자. 또는 기호화를 가지고 논리학을 응용해서 이제 독해 파트 쪽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누군가 물었을 때 아이 그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아휴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아시죠? 예,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 예, 이러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건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연언기호라고 하는 것과 선언기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P and Q라고 하는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P이고 Q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연언기호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건 그냥 연언기호입니다. 요 문장을 정리한 거예요. 정언명제가 지금 아니고요. 특징을 의미하는 문장이 아니고 P이고 Q이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P 중에 어떤 P는 Q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원래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문장은 달라요. 원래 문장이 다른데 그리고 의미도 다른데 동일하게 기호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호화된 것만 보시고 헷갈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문장이 이거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몇 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P이고 Q이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에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P가 참이다. 그리고 동시에 Q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이따가 조건명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언기호 P이거나 Q이다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또는 P 또는 Q이다 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는 P 선언기호 Q 요렇게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연언기호가 쓰여있는 연언명제라고 하는 것과 선언명제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언명제는요. 얘가 참이다 얘가 참이다 라는 것을 얘처럼 확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경우 P가 참이고 Q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만족했을 때 두 번째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인 것 그래서 P가 참인 것만 만족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는 Q가 참인 것만 만족했을 때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V자만 쓰는 요것을 포괄적 선언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포괄적 선언 명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배타적 선언 명제입니다. 이 배타적 선언 명제는 어떻게 쓰느냐? 뭐 논리학 교과서들에 따라서 이렇게 V 밑에다가 밑줄을 하나 찍 그어주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거든요. V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손목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쵸? 빨리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배타적 선언 명제는 무엇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이 5어를 의미를 하지만,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최근 기출 문제들에서 이 배타적 선언 명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좀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고 아, 이거 배타적 선언 명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서 다르게 기호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나 Q 중 하나만 참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원래 문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P, V 밑에 짝대기 또는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Q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전체가 다 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선언 명제이기 때문에 P가 참이다, Q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이 참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P만 참이고 Q는 참이 아닐 때, 두 번째는 P가 참이 아니고 Q만 참일 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함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만약 땡땡땡인 경우라던가 또는 만약 땡땡땡이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자, 이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이 P인 경우 또는 P라면 Q이다 라고 원래 문장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표현이 나온 부분에다가 그냥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P인 경우 P라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요, P 화살표 Q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필기가 안 보이시죠? 그쵸? 예, 그러면 제가 요 선 표시를 해놔야지.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순 동치라는 것이 있어요. 동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리학에서 의미가 같다라는 것,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다르게 쓰여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호화했더니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같대요.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 들었던 예시를 보면요.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한승아는 연필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로 합치면서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고,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고, 연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한승아는 연필을 가지고 있고 분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생긴 건 달라요. 그쵸? 분필을 가지고 있고 연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연필을 가지고 있고 분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어가 쓰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의미가 같아라고 할 때 이 동치기호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역대급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학의 기호를 생각을 해보면 수학에서는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을 했을 때 오른쪽에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줄을 두 개를 쓰잖아요. 우리 논리학에서는 삼선을 씁니다. 삼선.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 띵띵띵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문장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만약 띵띵띵이라고 하는 거랑 오직 그런 경우에만 요거 뭐이다라고 하는 여기 앞에랑 여기랑 의미가 같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그 3페이지에 4번에다가 이제 뭐 간략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이걸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논리 파트에서는 절대 우리가 외면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외면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논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 그리고 이 전제들이 뒷받침해주는 주장 이걸로 이루어진 문장들의 집합이에요. 이게 논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로 논리학 교과서들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논증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제들과 주장이 가지는 관계에 따라서 논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연역 논증이고요. 또 하나는 귀납 논증입니다. 자,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런저런 정의들이 논리학 교과서들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귀납 논증이랑 다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논리학 교과서들을 보면 정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참일 때 주장, 그러니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확률,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참일 확률은 몇이 되겠어요? 100%. 이 정의가 연역 논증의 특징을 정말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는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얘기를 해요. 연역 논증은 타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얼마나 참이 되느냐, 반드시 참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당하다,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연역 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타당하지 않다면 결론이 참일 때, 아니,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 연역 논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연역 논증의 정의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사실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단 논법에서 쓰는 문장 있죠. P 화살표 Q, Q 화살표 R. 그래서 이끌어내는 결론이 뭐가 됩니까? P 화살표 R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살표로 정리를 하게 되는 문장들은 모두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P 화살표 R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도 화살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납 논증의 특징과 관련을 해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 근데 요것보다는 첫 번째 정의를 내가 알아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정리할게요. 귀납 논증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귀납 논증은요, 이 첫 번째 정의랑 비교를 해보면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죠. 그런데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논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제를 통해서 이끌어낸 내용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맞는데 또 어떤 상황을 봤더니 참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언제나 모든 순간에 다 이게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역 논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던데, 아닌 경우도 있던데 라고 하면 그건 귀납 논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역 논증은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납 논증은 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다 또는 이 귀납 논증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참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100%로 도출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타당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 타당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 또는 사실, 이것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귀납 논증 파트에서 우리가 꼭 이제
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더 배울 건데 이 귀납 논증과 관련을 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실험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 실험의 결과가 좀 잘 설명해주는 가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도록 하는 가설 추론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귀납 논증 파트 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특징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예,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포인트만 딱딱딱딱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포인트대로만 이제 잘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지문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에 어떻게 정답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것만 이렇게 딱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답률 100%예요 무조건. 예. 자, 그래서 논증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역 논증을 좀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연역 논증을 일단 오늘은 중점적으로 오늘까지는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귀납 논증은 아마 내일 배우게 되겠죠. 예, 내일 배우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역 논증과 관련을 해서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논증은 뭐 결론과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역 논증이 이거다, 귀납 논증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 풀어나가면서 연역 논증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글을 바라봐야 되는지 귀납 논증적인 측면에서 이 글을 바라봐야 되는지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사고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용을 하게 되는 이론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 모든 토끼는 포유류이다. 따라서 모든 토끼는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금 모든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 모든 토끼는 포유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제라고 하는 문장으로부터 모든 토끼는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제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은 무조건 참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글은 연역 논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모든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 모든 토끼는 포유류이다. 따라서 모든 토끼는 심장이 있다. 이 지금 세 개의 문장 모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토끼가 모두 이래. 포유류가 모두 이래. 아니, 물론 포유류와 토끼라고 하는 범주를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토끼는 포유류에 속하는 좀 개별적이고 좀 더 특수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장 자체를 보면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정의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연역 논증과 관련을 해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은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 반드시 참인 게 뭐냐 또는 반드시 거짓인 게 뭐냐 또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보통 논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연역 논증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연역 논증에 사용이 되는 명제들의 종류 그리고 특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어떠한 모양새로 지금 쓰여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기호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 이 명제들의 종류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장을 기호화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연결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어쩌고저쩌고 길게 쓰여 있는 문장을 간결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런 문장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외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외우기만 하는 것. 그래서 외운 대로만 적용을 하는 것. 예, 그걸 제가 좀 가장 우려를 하고요. 이 문장을 내가 어떻게 기호화를 할 것이냐와 관련을 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이 가지는 논리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 명제의 표준 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형화된 모양새로 바꿀 때 어떠한 모양새로 바꿔서 명제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옛날 옛적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은요, 우리가 논리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그냥 이건 이렇게 기호화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고민을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문장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새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논리 파트 5급 공채의 문제들은요, 이걸 어떻게 기호화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조금 막막한 그러한 기분도 느끼게끔 그냥 명제의 표준 형식이 아니라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우고 연습한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장 있죠. 일반적인 문장들이 툭 하고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그래서 얘가 어떠한 명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 기호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일반적인 문장을 내가 어떻게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언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논리학은요, 이 논리학 이론이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지고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무슨 학당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둥그냐 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이론들을 고전 논리학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칸트, 밀, 데카르트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논리학 이론들은 현대 논리학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언 명제와 관련을 해서 논리학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의로 연역 논증에서 사용되는 명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고전 논리학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연역 논증과 관련을 해서 고전 논리학에서 얘기를 하던 명제는 정언 명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을 하면 요 정의는 맞아요. 하지만 이 명제 말고 다른 명제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이때 고전 논리학에서 다루던 그런 명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정언 명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 정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한 범주와 다른 범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거나 또는 어떤 범주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다루는 명제, 이게 정언 명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교과서들이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 정의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언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언명제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문장을 주어 부분 그리고 수어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교과서 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예, 굳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주어 부분과 수어 부분으로 우리가 두 덩어리로 쪼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언명제라고 하는 것은 주어 부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수어 부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그것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주어 부분이 다루는 내용, 수어 부분이 다루는 내용, 이것과 관련을 해서 종류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어 부분에서는요, 이 범주가 전체 범주냐 또는 일부 범주냐라고 하는 것을 다뤄요. 그리고 수어 부분에서는 이 수어 부분이 가지는 특징이 긍정이냐 또는 부정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요, 전체 범주에 대해서 이 주어 부분에서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칙명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범주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 문장은 특칙명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어 부분은 그냥 긍정명제다, 부정명제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과 관련을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전칭 긍정명제, 전칭 부정명제, 특칭 긍정명제, 특칭 부정명제, 요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칭 긍정명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 전칭 긍정명제는 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범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체 범주가 이러한 긍정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표현형으로 모든 S는 P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정언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막 다루어질 때 기호화를 하지 않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제가 그림을 틀리게 그린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바로바로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 모든 P는 S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S를 P가 모두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쵸? 요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요거. 그쵸? 그래서 내가 요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요 경우를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답이 깔끔하게 안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연역론증 문제, 논리 파트에서 우리가 논리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내가 손을 대서 바로바로 이제 쭉쭉쭉쭉쭉 그 과정을 따라가서 정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정답이 안 나오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이 정언명제도 기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모든 S는 P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전칭을 의미하는 문장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기호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S
화살표 P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어 부분은 여기까지죠? 모든 S는. 그쵸? 그리고 P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칭을 의미하는 S 전체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S 쓰고 화살표 쓰고, P라고 하는 수로 부분에서는 부정의 의미 없으니까 부정기호 안 붙이고 그냥 P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는 이가 라고 하는 주어 뒤에 바로 붙는 조사, 이러한 것들이 보였을 때 이게 전체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은는이가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보이면, 그 조사가 보이면 아 이거 그냥 화살표 이용해서 기호화를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칭 부정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 표현형을 가지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S도 P가 아니다. 자, 그럼 얘는 기호화를 할 때 S 전칭을 의미하니까 화살표로 정리를 하고 P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P 앞에다가 부정의 기호를 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칭 긍정 명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S 중에 어떤 애가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S는 P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 표현형이 보통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칭 명제는요, 연원 기호를 이용해서 기호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S and P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연원 기호의 그 문장 표현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문장 있죠. P가 참이고 Q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떤 S는 P다. 여기를 P, Q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은 P and Q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기호화한 거는 같지만 원래 문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P와 Q가 동시에 참이다 라고 그렇게 원래 문장 보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문장을 보면서 P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가 Q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구나, S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가 P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원래 문장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그리고 네 번째, 특칭 부정명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특칭 부정명제. 얘는요,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 표현형이 보통 주어질 겁니다. 이거는 S 중에 일부가 P가 아니다, P라는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 and, 특징을 의미하니까 and라고 이제 이렇게 기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not P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특칭 명제다 라고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보고 선생님 이거 오탄데요,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특칭 명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옛적에.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표현에 매몰이돼서 외우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S 중에 단 하나도 P에 해당되는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지만 얘는 전칭, 전체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명제에서 지금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제가 하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가정적인 의미를 쓸 때, 어떤 뭐가 뭐라면 이라고 하면서 가정적인 의미를 쓸 때 어떤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특칭 명제가 아니에요. 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특징 명제다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자. 이걸 절대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명제들이 가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전칙 명제가 참일 때 특칙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죠. 자, 수로 부분의 특징은 동일하게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칙 긍정 명제가 참이에요. 모든 S는 P래요. 그러면 S 중에 속하는 애들, S에 속하는 애들 중에 P인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언 명제에서는 전칙 명제가 참일 때 특칙 명제가 참이 되고, 그래서 얘를 정리한 S 화살표 P가 참일 때 S and P는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전칙 명제에서, 정언 명제에서는.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현대 논리학 이론에서 등장하는 명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조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범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로 정리한 게 참일 때 연원기호로 정리한 이게 참이야 라고 지금부터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3페이지 교재에 계속 나와 있어요. 3번에. 이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얘가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야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현대논리학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이 가능해요. 땡땡땡이라면 또는 만약 땡땡땡인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거랑 이 두 개의 문장이 두 개의 단순 명제가 결합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한승아가 분필을 가지고 있다면 한승아는 연필도 가지고 있다. 한승아는 연필을 가지고 있다. 한승아는 분필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문장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조건 명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P라면 Q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나 P인 경우 Q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형으로 조건 명제가 주어져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될 많은 문제들 중에 논리학을 응용을 해서 기호화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다 애지간하면 다 완전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요 표현 나왔을 때 이렇게 기호화를 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문제 유형을 불문하고 무엇인 경우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보이면 그냥 기호화를 하면서 그냥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기호화를 하느냐? 화살표 이용해서 기호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면 무엇인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요 부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를 앞에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해서 전건이라고 하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애는 뒤에 나오는 조건이다 라고 해서 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간과를 하시게 되는 이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요즘에 이걸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3쪽에다가 제가 계속 써놓기는 했는데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조건명제는 전건이 참인 경우에는 언제나 후건도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조건명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성립된다고 주장되는 관계에 있다. 조건명제는 전건이 참, 후건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이 참인 경우에 후건 역시 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정업명제랑은 다르게 정업명제에서는 전칙명제가 참일 때 특칙명제가 참이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정리한 게 참일 때 연원기호로 정리한 게 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됐지만 이거는요.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곧 P가 참이고 Q가 참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건,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뿐 이것까지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4쪽을 보시면 대치규칙 다음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걸 먼저 볼게요. 같이 연계를 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조건명제를 가지고 논리학, 연역 논증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냐. 그래서 이 사건들 간에 발생했고 발생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그때 쓰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얘네들은 모두 다 연역논증에서 인과추론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가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을 때 그랬을 때 원인이 이렇게 있으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얘네는 모두 다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게 충분조건이야 필요조건이야 필요충분조건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 민간경력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그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에 들어갈 사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빈칸이 3개가 있고. 근데 이게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그 정의를 얘기를 하면서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P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고 Q라고 하는 것이 결과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을 때 그때 이 원인이 존재하면 그러면 Q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P를 원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보통은 주어지고요. 그때 충분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화살이 출발하는 위치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화살이 출발하면 충분조건. 그리고 Q라고 하는 결과는요.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조건은요. 필요조건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으면, 또는 참이 아니면, 또는 발생하지 않으면
Q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뭐 참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P가 원인으로서의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이대로 쓰면은 not P 화살표 not Q라고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애는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자리에다가 바로 쓰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그래서 이걸 내가 어느 부분에다가 써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Q는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Q가 원인이고 P가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추론이잖아요. 추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Q라고 하는 사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P라고 하는 애가 존재했겠구나, 앞서서 존재했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P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지 않았더니 이걸 통해서 아, Q라고 하는 애가 나중에 등장하지 않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대치규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명제가 참일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자리를 바꾸고 부정기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동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필요 조건의 문장 표현형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교재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 수업 자료에다가. 이거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이제 연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아, 이 문제 왠지 기호화 해가지고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내가 기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이 조건 명제들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이 문장이 충분 조건을 의미하는 문장인지 필요 조건을 의미하는 문장인지 이게 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질문하시는 거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뭐 궁금하니까 당연히 질문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배웠으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하지 않고도. 그죠? 시험장에 가서까지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느냐?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릴 문장 표현형 있죠? 이게 있으면 필요 조건을 의미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예 없으면 그냥 이거는 충분 조건을 의미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의 문장 표현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싹 다 외워두시고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이 P라고 지금 붙어있는 그 위치에 있는 애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Q 하기 위해서는 P이어야 한다. Q를 위해서 P 해야만 한다. 우리 문제들을 보면은 P가 필요하다, P가 필수적이다, P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장들 제법 많이 볼 수 있어요. 제법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필요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필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이니까 Q 화살표 P로 그냥 그렇게 쓰면 되죠.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P인 경우만이, P인 경우에만 Q이다. 이거는 만이 그리고 에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하면 Q 화살표 P로 정리가 되는 거죠. 화살을 맞는 위치에 필요 조건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의 의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죠.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자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막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자고 있어. 떡실신해서. 근데 옆에서 막 누가 야 일어나 막 옆구리를 깨워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막 깨우는데 그러면서 야 너 이거 필요 조건의 문장 표현형 뭐야? 라고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잠결에 비몽사몽 하면서도 내가 바로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5페이지를 보시면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지금 우리 충분 조건은 원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존재하면 Q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필요 조건은 뭐였어요? 원인이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으면 Q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P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하면 Q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아유 목이 매네 흥역 동시에 P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지 않으면 Q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관계, 이게 모두 충족이 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문장 표현형 보세요. P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때만 Q이다. 이 문장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P인 경우 Q이다. 두 번째, P일 때에만 Q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P인 경우 Q이다 라고 하는 것은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P인 경우에만 Q이다. 뭐 오직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찌됐건 P인 경우에만 Q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P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에만이라고 하는 표현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고 동시에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기호한 것을 보시면 왼쪽 P화살표 Q는 P가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연원기호로 정리를 했죠. 이 말은 연원기호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 지금 동시에 참으로 만족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원기호 오른쪽 not P 화살표 not Q, 이거는 P가 없으면 Q가 등장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니까 P가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결하게 우리가 쓰면은 양쪽 화살표,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쿡 같이 이렇게 찌르는 그 화살표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들에서도 좀 많이 보여지는 문장들이 있어요. 어떠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칭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문장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에서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문장들은 어떠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걸로 지칭해. 그렇죠? 그 지칭하는 단어, 얘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어떤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장들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이것은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던 문제가 있거든요. 걔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호화를 해서 풀면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 나중에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치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10분 정도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대치규칙 이론 나가도록 할게요.